불과 3년 전에 일이지만 이미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린 게 있죠.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바로 그것인데, 평양 공동선언 제4조 2항엔 이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단순한 선언에 그칠 줄 알았던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추진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받게 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된 2032 남북 공동 올림픽은 2년 만인 지난 2020년 6월 실무 추진 단계로 구현되기에 이르는데요. 바로 2032 서울 평양 올림픽 국민유치추진위원회 집행위원 위촉협조 요청이라는 서울시와 서울시 체육회 공문을 통해 체육회로 일방적으로 하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공문이 발송된 날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난해 6월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에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민유치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었는데요. 박원순 당시 시장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한 그해 6월 25일 서울시청의 서울주재 남북겸임대사 가입 한반도 클럽 초청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추진을 지지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유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원순은 불미스러운 일로 저 세상 사람이 됐는데요. 그 이후 지난 4월 21일 재보선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와대 상춘제에서 문재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시 이 자리에 있었던 문재인은 서울 평양 올림픽 질문을 받자 아직까지 포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재인이 포기하지 않았던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이 결국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지난 21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최종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날 남북공동선언문에 이런 사실이 담겨 있는 줄 모르고 계셨던 국민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또 문재인이 박원순의 서울시를 앞세워 실제 추진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 또한 모르는 국민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지들끼리 뭘 해보려다가 추진 동력을 잃었고 IOC에 의해 최종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건데요. 이처럼 국민 몰래 북한과 뭘 해보려 했던 것들, 또 국민 몰래 북한에 뭘 가져다 주려 했던 것들, 그동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아마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제2의 박지원, 제3의 박지원이 수두룩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파문에 대한 뉴스가 언론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지난주 초 박영수 특검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로 이 이슈와 관련한 소식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역시 돈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가 선박 및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가로챈 돈이 무려 110억 원대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금의 종착지를 파악해 보면 언론계, 법조계, 정치권, 로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겠죠. 현재 경찰의 수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게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태우가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의 상당액을 현금화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왔다는 건데요. 우선 김태우의 사기 행각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 송모 씨를 상대로 시작됐습니다. 송모 씨는 김 씨가 앞서 사기죄로 수감됐을 때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김태우에게 김무성 전 의원을 소개해주고 인터넷 언론사 부회장 직함을 주는 등 거물 행세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는 감옥에 살게 된 언론인 출신 정치인 송모 씨로부터 2018년 6월 11일 하루 두 차례 2천만 원과 1,045만 원을 각각 입금받은 걸로 시작해 올해 1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120회에 걸쳐 총 17억 4,832만 원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1회 송금액은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억 원으로 편차가
컸다라고 하는데요. 송금 횟수 또한 잦아서 많을 땐 한 달에 12번, 하루 6번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5월 김태우가 손모 씨를 통해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 B씨 등을 소개받은 이후부터는 거래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김태우는 2019년 5월 김무성의 형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0년 3월까지 10개월간 총 86억 4,928만 원을 받았습니다. 적게는 한 번에 1,180만 원에서 많게는 9억 원씩 무려 34차례에 걸쳐 김씨 계좌로 송금했고, 건국대 교수 C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 5차례 계좌 이체와 현금 전달 방식으로 2억 3천여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D씨도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 9차례에 걸쳐 5억 9,700만 원을 김태우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자금의 흐름을 보면 2019년 5월부터 김태우의 사기 행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1월까지 20개월 동안 김태우 수중에 들어간 돈은 107억 원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 다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김태우가 대부분의 돈을 고가의 외제차 매입에 썼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실제 김태우는 장기 리스로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김태우의 회사 관계자도 사건이 불거진 뒤 슈퍼카 9대 정도가 남았는데 모두 정리해도 10여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일부 자금은 투자자 측에 전달됐지만 나머지 돈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김태우가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의 상당 금액을 현금화해서 과연 어디에 썼을까요? 앞으로 경찰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거물정치인 김무성, 국내 최대 신문사인 조선일보의 다수 관계자가 연루된 이 사건을 경찰이 소신껏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경희 건국대 전 이사장 등과 골프회동과 식사를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경희 전 이사장의 딸 유자은 현 이사장은 건국대의 사업체를 통해 사모펀드인 옵티머스 자산 운용에 120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 지난해 9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혐의 처리가 되고 말았죠. 때문에 건국대 수사 무마청탁 의혹이 일었는데 서울 동부지검에서 유 이사장을 무혐의 처분한 부장검사는 이모 부장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모 부장검사는 박영수가 특검에서 데리고 있던 후배 검사였고 소개시켜준 것도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작년 총선 때 현금 살포로 큰 효과를 봤습니다. 이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는 계획을 총선 전에 발표하고 만 7세 미만 아동을 둔 젊은 유권자 200여만 가구에는 총선 이틀 전에 맞춰 40만 원씩 주었습니다. 또 노인 알바 52만 명에는 코로나 사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돈부터 줬죠. 돈을 주고 표를 산 명백한 매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여권 대선 주자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죠. 특히 청년층을 겨냥한 현금 살포 공약을 경쟁하듯 내놓고 있는데요. 정세균 정부총리가 모든 신생아가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20년 적립형으로 1억 원 지원을 꺼내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며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전 총리도 이에 질세라 군 가산점 대신 제대할 때 3,000만 원 장만해드리면 좋겠다고 나섰죠. 이런 여권 주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들이 들으셨습니까? 저는 도박판에서 도박사들이 마치 베팅하는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당장에 1, 2천만 원이 다급한 젊은 층들이 이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갈까봐 이런 돈들, 즉 사상 최악으로 늘린 국가부채 수백조 원이 결국 미래에 자신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걸 망각하게 될까봐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 정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기본소득 논란 때문에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도 있었지만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이재명은 차기 정부 임기 내 청년에게는 200만 원, 일반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에 더해 보편 기본소득 100만 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판단한다고 이재명은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 것이냐? 이에 대해 이재명은 증세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반 재원 조세 감면분과 더불어 기본소득 소지세와 탄소세 등 교정과세 등의 신설을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기본소득 토지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한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 이재명은 토지 공개념 실현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작용화된 대한민국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평등과 분배, 공동체 정신 등의 단어에 반감보다는 호감을 갖는 분위기입니다. 그 속에 담긴 비민주적이며 반자유시장 경제적이고 다분히 공산주의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디테일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좌파 특히 사회주의에 가까운 정치 세력은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방법을 궁리하는 것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회적 강자, 특히 부자와 기업을 욕하는 일에 온갖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보다 부자들을 강탈하는 게 더 쉽고 빠르고 정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부가 피와 땀의 산물이요 노력의 결정체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두 나태해지고 가난해지는 결과를 빚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서 좌파 사회주의의 비현실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떠받들거나 그런 정책들을 주장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임기 말을 향하고 있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40%가 넘고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이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겠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일본에서 차관까지 빌려가며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은 4년 반 동안 이 나라의 빚만 천문학적 액수인 1천조로 불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재명이 청와대에 들어간다면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 대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끝났을 때만 해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로 약속했던 서울시정 공동 운영이 성사됐기 때문이었죠. 오 시장이 김도식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을 정무부시장에 내정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이 국민의당 인사를 정무부시장으로 임용한다는 자체가 통합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4.7 재보궐선거 직후 양당이 신속히 합당될 것으로 예측이 됐으나 이젠 합당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양당 합당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을 테지만 대선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야권 통합이 정권 교체의 필수 항목이 되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선 지난 탄핵 전국 5월 대선 때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표가 나뉘며 문재인에게 패했던 어떤 쓰라린 기억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안철수 대표가 그때만큼의 영향력은 없는 상황이지만 진영 대 진영이 세게 맞붙는 대선의 경우 단 4, 5%의 영향력이라도 당락에 크게 작용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금방이라도 합당이 될 것처럼 하더니 도대체 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그 배경엔 국민의당의 일종의 지분 요구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분 요구를 하지 않겠다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명 변경을 비롯해 당협위원장, 당내 주요직 등을 요구하고 나서며 논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일부에선 지난 4.7 재보궐선거 과정에 안철수 대표가 대승적 차원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협조한 만큼 어느 정도의 지분 요구는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기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당 규모 차이가 있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 합당 실무협상단에 따르면 국민의당 측은 당명 변경 주요 지역 당협위원장직, 여의도 연구원장직, 지명직 최고위원직, 국민의당 인사가 합류하는 대선 경선룰 위원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측은 이러한 국민의당의 요구 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입장을 넘어 일각에선 어처구니가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의 말에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어떻게든 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지도부 모두 지금까지 최대한 발언을 삼갔지만 다들 국민의당 측 요구에 어처구니 없어 하는 분위기라며, 분명 안철수 대표가 어떤 지분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 말 바꾸기가 안 대표가 그토록 내세우는 변화와 혁신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 입장은 무엇일까요?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협상장에서 국민의당이 기본안을 제안했고 거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검토된 안을 가져왔는데, 검토된 안이 국민의당과의 상호 존중의 의미가 아니라 일방적인 힘의 우월 관계를 인정하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즉 동등한 위치에서의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일종의 흡수 통합을 국민의힘이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실무단이 일종의 합당안을 만들어서 서로 상의한 결과를 각 당의 대표에게 올리고 여기서 이견이 발생하면 다시 실무진으로 내려오고, 그런 과정에서 오해와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인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톱다운 방식으로 마주 앉아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양당 간 입장차가 존재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와 만나서 큰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당에선 실무협상단 간의 협상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흔히 우리는 평행선을 달린다는 말을 쓰곤 하죠. 대선을 앞둔 시기의 야권 통합의 핵심은 야권의 가장 막강한 대권 주자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 현재 여권 대선 주자 선호도 1, 2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의 지지율에 준하는 그런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대선 후보들을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럴 만큼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지 못한 상황이죠. 또 반대로 놓고 봐도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가 자력으로 또는 단독 플레이를 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때문에 야권 통합,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정치적 연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잇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고 정권 교체가 최대 수건임을 거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가 하루를 시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